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어제 보기에 민망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힘든 장면이 두 건 있었습니다. 먼저 김의철 KBS 사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를 철회하면 사퇴하겠다며 임명권자와 일종의 딜을 하려 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김 사장 요구대로 하면 결국 김 사장을 자르려고 수신료 문제를 볼모로 썼음을 자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김 사장의 주장은 애당초 실현 가능성이 1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어제 저녁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초대해놓고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비판한 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1도 찾아볼 수 없는 오만한 언동으로 비춰졌습니다. 여당은 싱 대사의 행태를 구한말 조선에 군림했던 청나라 위안스카이에 비유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중화 4대주의가 본심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 두 사안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처리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공영방송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해 시청자,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KBS가 자신들의 책임을 왜 정권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통치 전략은 때려잡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에 따른 무관용 대응 기조가 이 KBS 수신료 문제까지 적용이 되면서 지금 관련 공방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일이었죠.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전기료와 통합해서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처럼 의무 징수하고 있던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관계부처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권고의 근거로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의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KBS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KBS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KBS 경영진은 사직생의 각오로 총력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 훼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을 격발시킨 건 어제 김의철 KBS 사장의 기자회견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김 사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분리징수가 도입되면 수신료 수입이 급감할 거라며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는데요. 특히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이 문제라면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물러나겠다며 조건부 사퇴론을 꺼냈는데 이 논란이 이렇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 목소리부터 준비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최악의 비효율적인 재원 충당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 낭비와 갈등만 키우는 모순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이처럼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처리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KBS 사장은 다 아시다시피 KBS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죠. 따라서 주 수입원인 수신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일정 부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이제 수많은 정책 중에 하나인 수신료 문제를 자신의 거취와 연결지어서 마치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딜을 시도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여권에서는 김 사장이 이 정권에 방송 탄압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어제 회견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희와 통화에서 김희철 사장의 거취와 수신료 분리징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KBS가 달라진 방송 환경은 무시한 채 방송 탄압 프레임을 만들어 이 문제를 인사와 연결짓는 건 유감이라며 KBS가 사직 생각으로 우선 할 일은 사장직을 거는 게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사장의 사퇴는 별개의 문제라며 분리징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는데요. 방통위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한두 달 안에 입법 예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KBS 이사들도요. 김희철 사장이 어제 기자회견 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KBS 이사 중 여권 추천에 속하는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희철 사장이 자리를 두고 대통령과 내기를 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3연속으로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KBS 보도국장을 맡고 있다면서 이 KBS의 편파 불공정 보도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자리를 두고 내기를 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그가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에 대한 인식이 아니하다는 것을 넘어 그가 최소한의 공감 능력이나 객관적인 시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들은 직원 절반이 억대 연봉을 받는 KBS의 방만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실제 KBS의 올해 1분기 적자가요 425억 원에 달하는데 이 직원의 51%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조선일보는요, 최근 KBS 이사회에 보고된 올해 1분기 실적에서 KBS는 올해 첫 석 달 동안 당기 손익 425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1분기 예산 결산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올 연말 당기 손익은 501억 원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윤영찬 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KB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2021년 말 기준 KBS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은 전체의 51.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4.9%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 문제를 놓고서 지금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찾아서 항의하고 또 문건을 전달했죠. 그런데 그 봉투 안에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이 백지가 들어있어서 이것을 두고서도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그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등은 대통령실 청사 앞을 찾았는데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반대하며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이다. 땡윤 뉴스를 만들어 뭘 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고 최고위원 등은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도 전달했는데요. 막상 열어본 봉투에는 백지 2장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백지 서한에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실무자의 단순 실수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백지를 넣은 건 실수였지만 한편으론 잘 된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김희철 KBS 사장이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신의 한 수를 둔 것 같아요. 되게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만약에 강행한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무능함을 자인하는 셈이 될 겁니다. 왜냐?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KBS 사장 교체를 못 이루는 게 되죠. 왜 백지 내용을 왜 넣으셨나요? 이런 질문들이. 뭐 실수죠. 네. 실수였고 왜 그걸 제대로 못 챙겼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근데 잘 된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왜냐하면 최초로 대통령실이 반응했습니다. 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또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리징수로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 공영방송 유지를 위한 재정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냐는 여론이 매우 높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이 원하는 사항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KBS의 방만 경영과 편파 방송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방송의 정상화 차원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병민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백지를 직접 들어보이면서 민주당의 백지 항의 서한 해프닝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김병민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소환의 글자가 있는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청사 앞을 찾아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온갖 정치적 규탄 메시지를 쏟아낸 뒤에 자세한 내용은 봉투 안에 들어있으니 대통령과 잘 논의해달라며 항의 서한을 전달했는데 그 봉투 안에는 이런 빈 백지 2장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오직 보여주기 쇼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서한에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고 의원의 백지 퍼포먼스가 민주당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하는지 대통령실과 국민을 설득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니 내용은 빈 백지로 채우고 언론 탄압이라는 선전선동의 포장지를 씌워 목청 높여 구호만 외쳐온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노조의 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이 지난달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열었던 거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이른바 노숙 집회를 열었는데요. 경찰은 지난달 16일 집회의 경우 오후 5시까지만 허용이 됐고 이후 해산하지 않자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노조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물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해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서 지난달 집회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이들이 앞서 분신한 노조원의 장례를 마친 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단체 이제 양대 단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입니다. 한국노총은 그나마 민주노총에 비해서 좀 더 유연하다. 그래서 각종 정부 대화기구에 지금까지 참여도 해왔는데요. 이 한국노총이 끝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또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앞서 이 조직 간부가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막루 농성을 하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진압당한 걸 폭력 진압이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민노총이 지난 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의를 탈퇴한 상황이라 사실상 정부와 노동계의 공식 대화 창구가 닫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경사노위 유지하기 위해 윤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막루 농성에 나선 한노총 간부에게 경찰이 안전하게 내려올 걸 재차 촉구했지만 해당 간부는 둔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며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은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법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건데 이를 이유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냐며 한노총의 결정을 오히려 비판했습니다. 실제 광양에서의 충돌 때요 경찰도 여러 명 부상을 했고요. 법원은 이 농성하다가 경찰에 맞서서 둔기를 휘둘렀던 한국노총 간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조차도 수긍하지 않고서 지금 대정부 공세를 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벌이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건데요. 여야 정치권은 한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을 놓고서도 지금 완전히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한노총 간부가 경찰 진압에 맞서 둔기까지 동원하며 저항한 걸 재차 강조하면서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참에 경사노위를 재편했으면 좋겠다면서 민노총, 한노총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MZ노조나 비정규직 등 노동계도 다양화되고 있지 않냐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쇠파이프 휘두르고 마루에서, 예. 뭐 또 뭐 칼 휘두르고 예. 이게 발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노총이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저 정글도 예. 그 마체테 예. 이런 칼을 왜 가지고 다닙니까? 음. 그런 칼이 왜 필요합니까? 폭력배나 쓰는 칼이지. 경사노위를 이참에 재편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의원님 의견이시죠? 요번 생각이 아니라 과거부터 그랬어요. 비정규직 한 25, 25? MZ 노조 한 25. 어. 이 정도로 하면 좀 노동계층 전체를 예. 좀 균형되게 반영하는 거 아니겠느냐.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한노총이 경사노위의 불참을 결정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노동계를 척결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한노총에서 이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진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께서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일을 풀어나가는 분이었는데 노동계와 대화의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제가 보기에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노동계가 모든 사회학의 근원인 양 척결의 대상으로 보니까 제가 보기엔 한국노총에서 이게 정말 진정성이 있나,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 나가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같이 연대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 이 문제가요. 지금 여권의 어떤 공영방송 장악 시도다. 이런 비판을 지금 야권이 쏟아내고 있고요. 또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김희철 KBS 사장이 자신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게 그게 문제라면 정부가 그런 방침을 철회하면 내가 물러나겠다. 지금 이런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또다시 논란을 지금 키운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실 어제 김희철 사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수신료 징수하고 자신의 진퇴 문제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러면서 지금 일축한 지금 그런 또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철 사장이 분리징수 시에 사퇴하겠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읽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제안이죠. 아마도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제 면직에 이어서 KBS 옥죄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과 또는 국회에서 계속해서 그 사퇴를 요구해 왔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발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기보다는 KBS에서 이 이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분리징수를 이렇게 전환했을 때는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자리가 있으면 국민들한테 좀 더 설득력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실 통합징수는 40년 전에 월 2,500원씩 이제 40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통합징수 방식이 징수율도 높고 또 이게 징수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그걸 분리징수 방법으로 뭐 KBS를 보지 않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그 논리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니까 분리징수 할 때에도 그런 공론화의 과정들, 국회를 통한 공론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또 헌재와 대법원에서도 그 효율성과 정당성에서는 인정한 판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공영방송의 공공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리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이 KBS의 그 45% 정도의 수익이 급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지원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제 KBS의 어떤 경영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뭐 중간 광고도 허용하고 사실 방통위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다 이런 부분도 저희는 알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KBS는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지간에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반응을 하고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방송법에 따르면은 KBS 사장은 이사회 제청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의철 사장은 2021년 12월 9일 날 임명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사장으로 재임한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요. 김 사장의 거취 여부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KBS 사장이 누군지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수신료란 말이죠. 왜 수신료가 문제가 되느냐? 다른 게 아니고 시청자들이 수신료를 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KBS가 그만큼 돈값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방송이 공정하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컨텐츠가 아주 뭐 고급진 그런 컨텐츠가 있느냐. 별로 기억이 나지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경영이 건전하냐. 1분기만 이제 적자가 400억 가까이 넘게 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KBS의 자본금이 3천억이에요. 근데 1분기에 400 몇십억 그 적자가 났으면 이러다가 공사가 자본 잠식까지 있을 수 있겠네. 그런데 보니까 KBS 직원이 4천 몇백 명인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역대 연봉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1년에 7천억씩 국민들이 KBS에다가 돈을 몰아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그걸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가구당 1년에 한 5, 6만 원씩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료까지 에다 같이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전기료를 옛날엔 전기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KBS 수신료도 세금같이 이렇게 뜯어가는 그런 모양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그 제대로 된 답변을 내줘야지. 아유, 수신료 때문에 내가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장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보겠습니다. 천안함 자폭설 등 과거 발언으로 사퇴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관련 논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외교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초청으로 서울 성북구 중국 대사관저에서 만찬 겸 면담을 했습니다. 중국 대사가 여당 대표가 아닌 야당 대표를 먼저 초대해 만찬 회동을 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싱 대사는 작심한 듯 약 15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두 사람은 양국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는데 어제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공간이 보기가 좋은데요. 대표님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협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용해서 태평양 자신이 집을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연히 반대합니다. 네, 보고 오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꺼내면서 한중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싱 대사는 이에 공감했습니다. 이어 싱 대사는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 중국에서는 두세 번 만나면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표를 친구라 생각하고 솔직히 몇 말씀 올리겠다면서 준비한 문서를 펼쳐들었는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 이 최근 한중 관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대표는 따로 준비한 문서 없이 짤막하게 말했지만 싱 대사의 발언은 15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네, 먼저 싱 대사는 한중 관계 악화의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면서 한국이 중국의 관심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한중 관계가 어려워진 책임을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린 겁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대중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이에 싱 대사는 중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 한국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게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의 패배에 판돈을 거는 건 오판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덧붙였는데 목소리 듣고 오시죠.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파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 대사가요, 야당 대표를 초대해놓고서 이 주재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한다?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주재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무례다 이런 지적도 나올 만합니다. 네, 싱대사로서는 미중 균형 외교에서 탈피해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에 주력하는 한국 정부를 향한 노골적인 메시지를 낸 셈인데요. 하지만 그 표현과 수위를 놓고 외교적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싱대사는요, 이 부임 이후에 여러 차례 내정 간섭이라는 그런 비판을 살 수 있는 설화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외교 결례 논란을 자주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싱대사는 2020년 한국 대사로 부임해 신임장을 받기도 전부터 한국 정부를 비판해왔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선 중앙 일간지의 기고 형식으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외교 정책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외국 대사가 주재국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읽힐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싱 대사는 또 2004년 한국에 처음 근무했을 때부터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 의사를 밝힌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하지 말라고 요구해 파장을 불렀는가 하면 2010년에는 당시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주한 중국 대사 면담에 중국 측 통역으로 배석했는데 현 장관이 당시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현 장관에게 따져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싱 대사가 이처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과정이요, 이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이제 우리 국민한테 생중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의도하든 또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결국 중국 대사한테 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공개 무대를 만들어준 셈이 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가에서는요, 원내 일당 리더인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에게 이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더 나아가서 중국 대사로부터 훈계를 듣고 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싱 대사가 15분 가까이 문제의 발언을 쏟아내는 동안 이 대표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손에 깍지를 낀 채 듣고만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벌어진 이 중국과의 상대적 거리를 중국과 야당이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에 여과 없이 불만을 드러낸 싱 대사 발언의 여파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 대표와 싱 대사가 만남을 가진 것을 두고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싱 대사와의 회동과 관련해서 경색된 한중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 만났다라면서 의미를 부여했는데 일각에서 싱 대사의 중국 배팅 발언, 또 여당 패싱에 대한 외교 결례 논란 등이 제기되자 이 회동 추진의 배경에 초점을 맞춰서 공세에 대응하는 모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중국 사대주의라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히 이 대표와 싱 대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동 대응을 논의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해서 주장들 각각 듣고 오시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핵심 전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영역에서는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을 찾고 중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국의 55기 원전은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맞닿아 있는 중국 동쪽 연안에 몰려 있고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 수소의 양은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에 이릅니다. 민주당은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괴담과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중국 대사까지 끌어들여 쇼를 벌이는 것은 돈봉투 게이트와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일 것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 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실장은 국가 간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돼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는 앞서 쭉 설명드린 싱 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미국 중시 외교 정책에 불만을 쏟아낸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원칙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신장된 국력에 걸맞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중국 대사 측으로부터 이제 관저 만찬을 제안받았는데 하지만 고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싱 대사는 올해 2월쯤 한 장관 측에 이 중국 대사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 장관이 작년 12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싱 대사를 접견한 지 2개월 만이었는데요. 하지만 한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한 장관으로서는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 관계 변수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던 만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보고 고심 끝에 정중히 거절했던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만찬을 생중계하고 여당 대표보다 먼저 성사된 만찬의 의미를 부여했지만 싱 대사는 이미 수개월 전에 법무장관의 단독 만찬을 먼저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나는 동안에요, 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요, 일본 대사를 만났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걸 또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중국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김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객관적, 과학적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오후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와 만나서 비과학적 선전과 선동은 배격하겠다며 악의적인 선전, 선동은 양국 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만 일으킬 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보시 대사는 한국 국내에서 계속해서 처리수 문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면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성실한 설명을 함으로써 한국 분들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이보시 일본 대사님을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제가 또 이런 시기에 인사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지원해 주셨던 김 대표 비롯한 그 여당 관계자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사 관저로 초청해서 만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강하게 또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 지금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민주당의 그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모두 또 생중계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싱하이밍 대사의 주요 발언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한중 관계에 관련해서는 그 중한 관계가 지금 어려운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대만 등에서 중국의 핵심 우려를 한국이 존중해야 한다. 무역 적자와 관련해서는 대중 무역 적자는 탈중국화가 주요의 원인이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 도발과 한미 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도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합의를 했겠죠. 결국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서 지금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싱 대사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정서와 관련해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한다. 이 부분에 베팅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돈을 걸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다음 대일 관계와 관련해서는요, 한중이 함께 저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지금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두고서는 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정말 무례한 행동이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싱 대사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싱 대사하고 이 대표가 둘 다 64년생이에요. 나이가 같아요. 그다음에 이름도 비슷해요. 한자로 해명하고 제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둘이 친구 삼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대사 관저를 공개 방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식 유튜브로 그 중계까지 한 것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정부는 15분 동안이나 중국 대사가 우리 정부의 외교나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그 비판을
꼼짝없이 중계당한 게 됐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중국의 외교부장이 해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난받을 일인데 그걸 일개 대사가 했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그 싱대사의 외교적 무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무경험과 무능함의 소치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정부랑 야당, 그 여야 간의 그 솔직한 대화들이 지금 단절돼 있는 상태에서 여야 간에 이렇게 정부랑 또 이렇게 관점의 차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대중국 관계라든지 또 일본 후쿠시마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아쉬운 거는 오히려 여야 대표들이 서로 그 외교장관들을 대사들을 바꿔서 만났으면 어땠을까.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좀 중국한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좀 다독이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본 대사한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이런 것들을 전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 인태 전략에 한국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강하게 지지하면서 편승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가치 외교, 진영 외교에 대해서 중국을 이렇게 따돌리는 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대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큰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환도 했고 경제적인 상황에서의 지금 불안 요소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들은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뢰 외교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G7 국가들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전략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견제 속에서도 다시 협력하는 그런 기조도 바꿨고 미국과 일본조차도 중국과의 경제 교역은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기조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좀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 이제 민주당의 그 입장과 또 중국의 입장이 이제 맞아떨어진 측면에서 저렇게 이제 공개적으로도 했고 그런 거를 좀 정부와 여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이렇게 사실은 좀 이미 가치 외교, 미국의 가치 외교라든지 진영 외교에 대한 선언을 한 상황이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야당에서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를 심하게 하니까 우리도 부득이하게 그렇게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좀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이용하는 그런 기제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영입했던 이내경 혁신위원장의 사퇴 그리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한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막말 등의 논란 때문에 지금 이 대표의 책임론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혁신위원장 선임 전부터 이어져 온 비명계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어제 오후엔 권칠승 수석대변인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최원일 전 함장이 이 대표와의 면담과 사과 없인 권 수석대변인의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 대표로선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막말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요. 권 수석대변인이 최 전 함장을 직접 만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의 만남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권 의원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 천안함 생존 장병 전준영 씨의 요구로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는데요. 최 전 함장은 만남 이후 자신의 SNS에 부하 다 죽인 함장, 무슨 낯짝으로 어이없다 발언에 당사자를 만났다면서 처음 본 순간 몸이 힘이 들어가고 부들부들하고 치고 싶었지만 권수석 대변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고 또 자신은 여전히 진행되는 모욕적인 언사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전 함장은요, 권 대변인 만남만으로 이번 막말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천안함 음모론과 유족 생존 장병에 대한 비방, 모독 근절을 위해서 최 전 함장과 생존 장병, 유족 명의 5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 표명, 그리고 면담을 통한 이 대표의 진정성 있는 사과, 또 망언자 징계 등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세워달라는 건데요. 최 전 함장과 생존 장병, 유족들은
이래경 이사장은 여전히 천안함 피격 사건을 원인 불명이라고 주장하고 장경태, 서은숙 최고위원, 김영진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은 함장에 대해 경계 실패, 침략을 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이 지속적인 방송 출연으로 망언과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 5가지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사과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 지난 6일 최 전 함장의 이야기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래경 씨나 이재명 대표의 별도의 사과가 없었다는 점이 유감입니다. 당연히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유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이러한 심리적인 의료를 공격하는 행위들이 멈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대표 최 전 함장이 제시한 이러한 요구 조건에 대해서요. 또 어떤 반응 보였나요? 네,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오전 확대 간부 회의를 마친 뒤 최 전 함장의 사과와 면담 요구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래경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강조했지만 사과나 유감 표명 필요성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무한 책임을 강조했던 이 대표의 목소리 그리고 오늘 모습 함께 보고 오시죠.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최원일 전 함장이 당대표 면담과 사과 요구했는데요. 혹시 함장과 면담과 사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대표의 사과도 사과지만요. 지금 민주당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이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을 둘러싼 천안함 관련 설화 논란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당 차원의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간 논란이 됐던 민주당 안팎의 천안함 관련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3월 이경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당시 이 전 대변인은 한 방송 대담에서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과 논쟁 중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잘못이지 우리나라의 잘못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고요. 2021년 6월에는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한 방송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두고 최원일 함장이 생떼 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켜놓고 승진했다. 이렇게 말해 논란이 일자 최 전 함장을 만나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유가족의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였던 반응 역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을 하던 중에 고 민평계 상사 모친 윤 총자 여사가 문 전 대통령에게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인지 아니면 누구의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던 건데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답변, 최근 이 대표의 답변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여적지에 북한 소행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한 점 풀어주세요. 공식 입장에서 지금 일단 이래경 씨가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이 대표가 인사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이 지금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세계일보에 따르면 한 비명계 의원은 이래경 위원장의 사퇴를 이 대표를 위한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상식이고 무조건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 역시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선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적절한 수준의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다만 정 의원은 이번 사안이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연관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정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이내경 이사장의 그 혁신위원장 발표 과정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당 안팎에
여론을 좀 더 수렴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께서는 나름 뭐 원칙을 갖고 선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적절한 수준에 또 유감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이례경 사태를 두고서는요, 이 대표의 반복되는 인선 논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 취임 후부터 이 대표의 인사를 두고는 논란이 꽤 빈번했습니다. 이 대표가 취임하면서 당직을 맡았던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정치자금법과 뇌물 혐의로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기소됐죠. 이 대표가 임명한 김의겸 전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를 면담한 주한 EU 대사의 발언을 왜곡했다 항의를 받고 하루 만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에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경기 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하려 해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황 씨가 일주일 만에 후보직 사의를 표했던 바도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인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표가 인선을 사실상 혼자 하다 보니 불상사가 생긴 거라며 적어도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 사이에는 공론화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이번 사태 이후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심리적 분당 상태 이런 말이 공개적으로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핵심은 과연 이 대표가 후임 혁신위원장으로 누구를 뽑아서 결국 이 사태를 돌파해 나갈지 이 부분인데 그런데 정작 혁신위원장 후속 인선 난항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12일 예정된 의원총회 전에 혁신위원장을 선임하기로 가닥을 잡고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나섰지만 앞선 낙마 사태 이후 더욱 거세진 계파 간 갈등으로 난항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들 간의 대화가 상당히 줄어든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로 좀 얘기하기가 편하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의원들끼리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심리적 분당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저는 뭐 그 말의 한계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당 상황이 심각한 것도 있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심리적 분당 상태지 진짜 당을 깨고 나갈 용기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에도 비극인 거죠. 홍익표 의원 지금 들으신 대로 지금의 민주당 상황을 이제 비극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 같은 이른바 이제 심리적 분당 상태 이 말을 두고서는요 지금 친명계 안에서까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과거 분당의 아픔이 있는 민주당에서는요 분당이라는 금기어를 꺼낸 건 바로 친명계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이 비명계가 혁신위원장 논란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자. 분당이란 단어를 꺼내든 건데요. 하지만 이런 안 의원의 발언에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중차대한 시기에 비대위나 전당대회 소용돌이에 빠지는 건 당을 더 위기에 빠뜨리는 거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안 의원에게 함부로 분석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건 안 의원의 뇌피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원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심리적 분당 상태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 이게요. 분당이 겁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소통을 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안민석 의원이 유독 소통을 안 한 것 같아요. 안민석 의원의 문제다. 이거는 전 그렇게 그런 보여요. 주장을 하시고 이렇게 친명계에서 안민석은... 안민석 의원을 버리나요? 아니 이게요. 버리는 게 아니라 저는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하는 좀 자극적 용어를 써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었던 안민석 의원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12일 날 의원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새로운 혁신위원장 선임 문제 이것도 이제 의제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날 의원총회가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분석까지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혁신위원장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그런데 숫자가 무려 2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한병두 전략기획위원장을 비롯해서 지도부는 현재까지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한 20명 정도 혁신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당 내부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 오선 원혜영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고요. 초선인 이탄희 의원,
의원, 우상호, 홍익표 의원, 그리고 원외에서 쓴소리를 해왔던 최고위원 출신 김혜영 전 의원 이름도 오르내리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저희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서울 서초구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험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 험지에 다음 선거에서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죠. 그런 이유로 해서 일부 의원들이 아마 혁신위원장으로 적임이다 이렇게 추천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정작 홍익표 의원 자신은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홍익표 의원 혁신위원장 맡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은 한 달 전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서 떨어진 사람이라서 혁신위원장을 맡는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으며 또 혁신 대상인 현역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건데요. 또한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인태 전 총장 역시 이미 지난달 혁신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혁신기구세 지금 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것도 혁신기구 만들면서 분란만 더 커질 수가 혹시 있다고 유인태 봐요. 총장님한테 제안이 온다면? 아이고 제가 미쳤어요. 홍 의원님도 이미 이제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직접 맡으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혁신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한 달 전에 원내대표 나와서 떨어진 사람인데 제가 혁신위원장 만든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인선난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심지어 그 후보군에는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까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의 이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범친명계 일각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추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 위원장을 추천한 한 4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올곧게 자신의 주장을 편 승리의 아이콘이다. 또 지난 20대 총선에서 험지인 강남 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는 등 정치적 감각도 탁월한 부분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군을 추린 뒤 검증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 자체 검증에 한계가 있는 만큼 SNS 과거 발언을 중점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고요. 후보자의 혁신위원장직 수락 여부에 따라 이르면 주말쯤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현재의 그 상태, 내분 상황, 내홍 상황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상징적인 말로 떠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분당 상태, 바로 이건데요. 어제 다른 사람도 아닌 친명계 중진 안민석 의원이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지금 이게 민주당 안에서 일종의 화두로 지금 떠오른 상태입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안민석 의원의 의도는 이제 당에서 다양한 의견은 존재하는 거고 또 존중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이다 이렇게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고 이번에는 당이 위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단결하고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도가 딸린 말이라고 좀 보고요. 사실 이번 혁신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이게 공직자나 선출직을 뽑는 건 아니어서 검증에서 좀 소홀히 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수습해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의총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혁신위원장 선임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또 인선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이걸 선임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좀 공유해갖고 빨리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수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뼈를 깎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은 유유상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혁신위원장 선임된 걸 보니까 뼈를 깎기는커녕 살을 갖다가 오히려 붙이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자초한 사람을 리더로 계속 모실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 밑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야 된다고 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심리적 분당 상태가 아니고 실질적인 분당 상태다. 왜냐하면 당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이념이 틀린데 어떻게 같이 당을 하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처럼 연이은 악재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모처럼 자신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김 의원은 먼저 민주당 탈당 이후 한참 동안 자맹을 이어갔던 것에 대해서 위법과 불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조용히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또 당내 윤리감찰이 시작되자마자 탈당해서 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탈당한 뒤에도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출신인 점을 언급하면서 국정원이나 이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가 있으면 그것까지 협조하겠다고 했었다. 자료들을 제출하게 다 제출했다. 충분하게 다 제출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 자문위와 관련해서는 출석이나 여러 가지 요청을 하면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이 당내 진상조사 그리고 윤리특위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자신을 겨냥해서 여러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인사들 형사 고소했습니다. 네, 김 의원이 형사 대응에 나선 인물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그리고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들을 고소했는데요. 김남국 의원실은 어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에 국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고소와 고발 같은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서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이게 지금 김 의원 측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김 의원 자신이 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뚜렷한 해명이나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형사 대응부터 하는 건 과연 옳은 태도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요. 김 의원한테 1대1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장 최고위원은 오늘 SNS에 그렇게 억울하면 당당하게 토론해서 국민의 판단을 구하자며 김남국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김 의원이 남긴 거짓 해명들과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혹들을 토론을 통해 검증하자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좋고 진보 매체도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 대체 무엇이 허위인지 모르겠고 김 의원에게 훼손당할 명예가 남아있냐고 반문했고요. 김 의원이 고소할 정신은 있으면서 토론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며 남자답게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함께 고소를 당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깨끗하게 공개한다면 모든 의혹이 정리될 거라고 응수했는데요. 두 사람 얘기 이어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제가 제안한 공개 토론에 응하지 않으면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하는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면서 김남국 의원을 대화와 해명의 장으로 좀 끌어낼 생각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저랑 장예찬 최고위원을 고소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깨끗하게 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모든 의혹들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맹을 마친 김남국 의원이 공개 활동을 재개하자마자 여당 인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윤리위 윤리심사 자문위 출석에 앞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진중권 광우대 특임 교수는 김 의원의 고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라디오 방송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하기 전에 그냥 해명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해명도 안 해놓고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 윤리위는 윤리위 문제고 대국민 해명을 해야 하잖아요.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지. 국회 윤리특위에 지금 윤리심사 자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회의가 15일 열리는데 과연 여기에 이제 김 의원이 출석할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김남국 의원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일부 여당 인사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인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1대1 토론해보자 지금 이렇게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예찬 최고위원 등은 불감청인데 고소원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당의 진상조사단을 요청했으면서 막상 진상조사가 시작이 되자마자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상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정치적으로 참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법을 너무 좋아하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그동안 김남국 의원이 사실은 자숙의 기간과 이제 검찰의 수사라든지 윤리특위의 조사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법적 혐의에 대해서는 다 부정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소명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일 날 국회 윤리위 자문심사위에 출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5일로 하루 앞당겼다고. 15일 당겼습니다. 네네. 그때 사실 초기에 너무 종합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분절적으로 대응해서 각종 의혹들이 더 확대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15일 날 출석해서 종합적인 소명을 좀 하고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좀 밝힐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장해찬, 김성호 의원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은 법적인 문제대로 그렇게 다퉈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불구속 송치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소식입니다. 네, 경찰이 오늘 마약류 투약 혐의로 배우 유아인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합니다. 지난달 말 유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일각에서는 경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거란 관측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달 초 유아인 씨를 한 차례 더 불러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영장 기각 당시에 법원이 유아인 씨의 방어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고 한 만큼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거란 분석인데요. 지난달 영장이 기각된 이후 귀가하던 유아인 씨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코카인 투약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남은 쟁점 뭐가 있을까요? 네, 유아인 씨는 현재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케타민 등 5종 마약류 플러스 더해서 이제 항정신성 의약품 2종을 투약한 혐의가 추가돼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남은 의혹들이 얼마나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최근 잇따랐던 마약 사건 중에서요, 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됐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큰아들인데요. 어제 첫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네, 남경필 전 지사의 장남은 지난 3월 마약을 투약했다가 가족이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는데요. 하지만 남 씨는 그리고 닷새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다시 청구된 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남 씨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어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남 씨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감호 청구를 요청했고 현재 남 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국선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재판정에는요, 아버지 남경필 전 지사도 직접 자리에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제는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지만 다음 달 13일 재판에서는 남 전 지사가 직접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 전 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들을 선처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증인으로 나서게 됐다면서 아들이 마약을 끊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남 전 지사 아들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16차례에 걸쳐 마약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전 지사는 아들이 법정에 서기까지 2번의 자수와 2번의 가족들 신고가 있었다면서 그간의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사실 그대로 증언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과거 아들의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됐을 당시 고개를 숙였던 남 전 지사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국 하수 처리장에서 이 환각성이 강한 마약이 아주 무더기로 또 검출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식약처가 3년 전부터 마약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생활 하수를 검사해 왔는데요. 놀랍게도 지난 3년 연속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전국 하수 처리장 34곳에서 빠짐없이 중독성과 환각성이 강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1000명당 1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약 20mg 내외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 다른 마약류도 골고루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국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이 이렇게 검출됐다는 건 그만큼 마약이 전국적으로 일상화됐다는 의미로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 그리고 수사기관 등과 공유해서 마약 대책 수립과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깁스하고 부산행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부산에서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가 열렸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목발을 짚은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정장 차림에 발목 깁스를 한 최 회장은요, 오전 8시 55분쯤 휠체어를 탄 상태로 회의가 열리는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요.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목발을 짚은 채 행사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최 회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일본 상의 회장이 최 회장을 에스코트하듯 행사장으로 안내해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회장 자격으로 저 행사에 참석을 한 건데 그런데 최 회장 어쩌다가 저렇게 다리에 깁스를 할 정도로 부상을 입은 건가요? 네, 당초 최 회장은 집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다쳤다고 알려졌는데요. 오늘 오전 최 회장이 SNS에 병원 침대에 누워 깁스한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테니스를 치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고 하고요. 사뿐하게 서브하고 육중하게 착지하는 순간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왼쪽 종아리 아래에서 엄청난 통증이 덮쳤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당히 부상이 지금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한 거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최 회장이 이렇게 부상 투혼을 감행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를 계기로 6년 만에 열린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였던 데다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회의 참석에 앞서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이면서 제 모습이 너무 볼썽사납더라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기원해달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상 투혼 덕인지 오늘 한일 상의 회장단은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그리고 2030년 유치 목표인 부산 엑스포 관련 서로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돌아간 피아노인데요. 얼마 전 별세한 현미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현미 씨의 피아노 얘기인가 봅니다. 네, 지난 4월 갑작스럽게 별세한 가수 현미 씨 피아노 사연입니다. 지난달 중순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현미 선생님께서 아끼며 소장했던 피아노를 아껴주실 분에게 양도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현미 씨의 피아노 방송에서 보신 기억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현미 씨가 1979년께 장만한 그러니까 현미 씨가 40년 이상을 애지중지한 피아노로 전해지죠. 현미 씨는 예전부터 아들들을 피아노 곁으로 불러서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추억을 쌓았었다고 하는데요. 2년 전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밤안개가 가득히 쓸쓸한 생각에 아유 목소리도 안 나와. 아유 피아노 코드 다 잊어버렸어. 이제 연습 좀 해야지 집에서. 이 피아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사람은 현미 씨 조카였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거주하는 현미 씨의 두 아들을 대신해서 유품 정리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피아노 누가 사갔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에게도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판매를 철회한 건데요. 현미 씨의 조카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족과의 상의 끝에 판매를 철회했다며 구입 문의를 몇 분이 주셨는데 이게 너무 물건처럼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매 의사를 거두어 드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피아노는요, 생전 현미 씨가 아끼고 사랑했던 조카 손녀의 보물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